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에잇의 정성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투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수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각종 경제 지표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서 방어적인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그대로 지켜보는 게 불편한 투자자라면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상향되고 있는 철강, 화학 등 소재와 배터리 관련 종목, IT 하드웨어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2 흥행 부진 여파로 NC소프트의 주가가 6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NC소프트는 어제 16,000원이 내린 59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NC소프트 주가가 6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 23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NC소프트 주가는 지난달 26일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이후 흥행 실패 실망감에 급락을 했었죠. 이 기간 동안에 NC소프트 주가는 29.3%나 빠졌고요. 시가총액 기준 5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NC소프트 주가의 방향이 올 4분기 출시 예정인 리니지 W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리니지 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컨텐츠가 글로벌 향으로 제작된 게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글로벌에 대한 전략이 통할 수 있는지 판가름 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소재 장비주가 수주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이뤄낸 후 2차 전지 관련주의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화재 문제에 휩싸이면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커진 영향이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홀멘에서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푸조 차량이 불에 타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2차 전지 소재주를 둘러싼 수주 기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르면 올 연말 폭스바겐발 대규모 배터리 발주도 예정이 돼 있고요. SKC는 오는 24일 파이낸셜 스토리데이를 열고 양음극재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올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전자회사인 발전사 6곳에 올해 단기 순손실이 무려 4조 2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경영의 경고등이 켜진 것은 시장과 정책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상승에 따른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하고 탄소 중립 정책 이행을 위한 석탄 발전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전과 발전 6사의 적자 폭이 커지자 올해 4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전력 등 유틸리티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까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원가 연계형 요금제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조정받은 구리 현물 가격과 관련주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톤당 1,7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리 가격은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구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재고로 쌓아둔 구리를 사용하면서 수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은 지난달 19일 톤당 8,775달러까지 하락하며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20일부터 상승 전환하며 어제까지 8.43%가 올랐습니다. 구리 강세에도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풍사는 5.6%가 오른 36,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회사는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을 소재로 신동 제품을 가공해 판매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어서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이후 11.7% 뛰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남은 하반기에도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대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한샘의 지분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홈퍼니싱 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쇼핑의 한샘 지분 인수 참여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롯데쇼핑이 출자금 전액을 조달한다고 해도 재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샘은 국내 부엌 가구와 인테리어 가구에서 업계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쇼핑은 이번 한샘 지분 인수를 통해 온 오프라인 상품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또 롯데쇼핑의 현금성 자산은 4조 7,447억 원으로 대금 납입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무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뉴스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다. 김영재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현재 시장 상황 및 향후 금융시장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금융업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현재 그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 주 추석 연휴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만일 테이퍼링이 선언된다면 아주 먼 이야기 같았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실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는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인데요. 미국 연준으로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테이퍼링 선언 후 11월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는 미국채는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모기지 담보부채권은 50억 달러씩 축소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이 끝나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기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지속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정부 측에서도 코로나19 수준인 1.25%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난 10일 3년 만기 국제금리는 연 1.501%에 마감했는데 이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제 회복 외에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다음 주 이벤트와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주 비중 확대가 유효한 것입니다. 금융주는 최근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견조한 업종 지수 흐름과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많고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를 받는 은행과 보험업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금융주들의 그 주가가 수익 또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경우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내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시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은행 업종에서는 한양금융주주,
보험업종에서는 한화생명, 그리고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을 간식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R 4.1배, PBR 0.39배의 저평가 국면을 유지 중인데 중간 배당을 포함해 올해 2,800원의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가 배당 수익률 6.4%의 고배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투자 유망 가능한 종목입니다. 수급 상황은 다른 은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은 지속 매수, 기관은 순매도 중인데 기술적으로도 대형 은행주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주 내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인데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4.6배, PBR 0.24배의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내재 가치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고 금리 하락기에 설정한 변액보험 비중이 커 금리 상승기에는 큰 폭의 환입이 예상되는 보험주 내에서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PER 4.9배, PBR 0.74배 수준의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7% 전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중인데 보통 증권주의 경우 금리 인상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에는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내년 2분기 초반까지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리 및 배당 관점에서 유망한 금융주 세 종목을 소개드렸는데 시장 방어적 성격의 금융주를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것이 하반기 지수 변동성이 나타날 때 계좌 수익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오늘은 고배당 및 금리 상승에 수혜준 금융주를 비중 확대해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은행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 보험에서는 한화생명, 증권에서는 삼성증권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 특징주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알아보는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시황센터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강민정입니다.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2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준 상황이고요. 2위 포스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2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 종목 특히나 좋은데요. 11거래일 연속으로 포스코 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기관의 매수 상위 5위 안에 랭크가 함께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가 비슷했던 양상을 보인 어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LG화학과 SK케미칼이 이름 올렸는데요. 특히 SK케미칼에는 나흘째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9%대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LNF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약 7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개발업체인 LNF의 주가도 실적 전망도 연평균 170%씩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어제 5배 이상, 전날에 5배 이상 매수하면서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2위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4%가량 약세를 보이자 외국인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6일째 연속적인 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나노진 관련주 HLB, 네이처셀 줄기세포 관련주, 마지막으로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까지 이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자, 8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요. 상장 이후로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자 편입이 되자마자 이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 7일 연속으로 매도해내고 있고요. 어제는 연기금도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2위는 SK텔레콤이 이름 올렸는데요. 벌써 6일째 매도 중인 외국인입니다. SKT와 SK스퀘어는 6대4의 비율로 인적 분할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삼성전자 우선주, 4위에는 실적 우려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팔았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에는요, 공매도 거래대금 목록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를 합친 공매도 거래대금 목록에서 2위를 기록 중이고요. 그 아래 위치한 LX세미콘과 에코프로 그리고 KH바텍 모두 공매도 5위 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HLB 생명과학에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이 매매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코스피부터 5종목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여기까지 외국인과 같은 매수 기조 보였고요. 3위 크래프톤에는 어제 기관 매수가 289억 원가량 유입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연기금이 240억 원 넘게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연기금은 크래프톤 상장한 이후로 매일같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4위였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에서도요, 태양광 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브시스터즈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쿠키런 킹덤이 일본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기관 매수를 유입하더니 시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반도체 장비 관련주 네페스 아크, 또 엔터주인 SM과 마지막으로 비나텍까지 매수한 기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1위가 카카오였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원 날아갔습니다. 특히 카카오그룹주들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에서 공매도 1위가 카카오, 2위가 카카오뱅크 위치했습니다. 2위는 삼성 SDI였습니다. 나흘째 매도 중인 기관인데요. 자, CATL의 배터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매도 6위에 위치한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셀트리온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현대차도 매도했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위였고요. 상장 둘째 날인 YM텍이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 따라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더블에 성공을 했지만 어제는 17%대 하락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YG엔터테인먼트 3분기 실적 기대감도 견고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원익 P&E입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의 전문 업체입니다.
충방전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의 극성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포메이션 장비와 그리고 이제 성능과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3사 LG, 삼성, SK 3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노스볼트와도 수주 공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지속적인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해서 후공정 장비들에 대한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종속기업인 P&E 시스템즈입니다. P&E 시스템즈는 이제 충전 인프라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P&E 솔루션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50kW부터 400kW까지 전기차 급속 제품과 그다음에 완속 제품, 충전기를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장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2025년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기의 충전 인프라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주관을 하게 될 건데 원익 P&E의 고객사로 한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원익 P&E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매출의 20% 정도가 일본이나 동남아 등 해외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레퍼런스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커지는 상황에 있어서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근처였던 37,0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서령용 부장이었습니다. 서령용 부장은 원익 P&E를 오늘 공략지로 준비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신 소장의 시그널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행 업계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행사 중에 폐업한 여행사들 많죠? 네, 지금 상반기 영업 신고한 여행사가 448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873곳이었으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448개에서 더 없어지면은 남은 업체들은 만약에 살아남기만 한다면 경쟁이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버티기만 하면 숫자가 상당히 급감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훨씬 덜 들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첫 패키지 여행 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또 지금 금지령을 2주간 연장해서 10월 13일까지 냈기 때문에 제가 네. KRT가 지금 아직 영업을 안 시작해서 전화를 못 해봤거든요. 네. 이게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7일 날 원래 출국인데 이게 지금 근데 다시 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지금 지침을 다시 내렸거든요. 또 2주간 또 저기 자제 금지령인데 연기를 하거나 뭐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원 KRT 여행사를 교원그룹이 데려갔죠. 거기서 스페인 첫 여행 상품 에티하드 항공으로 17일 날 출국하고요. 네. 3일 뒤에 25일 날 입국하는 8박 9일짜리 일정인데 뭐 댓글에는 뭐 이 시국에 이렇게 8박 9일짜리 가느니 마니 뭐 엄청난 욕이 지금 달리고 있긴 한데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세비야 9개 도시 일주 편성한 거고요. 뭐 인터파크 투어나 뭐 노랑풍선이나 많이 말들은 있었잖아요. 뭐 예. 모집을 했는데 뭐 1년 사이에 취소해도 그냥 환불해주는 뭐 항공권하고 상품권으로 준다. 근데 실제 출발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KRT가 스페인 현지 입국했을 때 특별 검역 신고서 사전 작성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귀국 전에
현지에서 PCR 검사 받고 입국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일주일 1일 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진단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집에서 자가격리 기간 2주 면제 받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가이드가 인솔하는 패키지 관광이고 지금 예약하신 분들은 50대, 60대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최초로 출발한다면 와서 이제 25일 날 추석 끝나고 어떤 후기 같은 게 올라오겠죠. 어떤 현재 상황이라던가 여행을 다녔을 때 어떤 뭐 불편 사항이라던가 지금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연다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패키지 여행을 뭐 착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패키지 여행은 집합금지 대상에 제외되는 건가요? 지금 뭐 6시 이후에는 그거를- 2명만 모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외국을 떠나면 바뀌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자, 그리고 이 여행업계가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상황은 안 좋죠. 네. 근데 이 주가는 좋단 말이죠. 이게 역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지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정말로 폐업을 한다면 예. 아무리 주가로 장난을 치더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막 시가총액 저기 1,000억 단, 막 5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 하나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조막손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네. 근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업종을 대표하는 이 시가총액 여행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것을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스터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9.11 테러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IMF 때도 그랬잖아요. 네. 결국 차트는 다 대폭락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이 터지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다면 차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이미 미래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심한 거죠. 네. 현실은 아주 끔찍하거든요. 지금 하나투어는 올해 초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2,406명이던 직원이 1,174명으로 여기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이제 남은 인력 중에 반토막 나고 이제 반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필수 근무 인력, 본사 위주로 되어 있겠죠. 제외하고 직원들은 계속 유급, 무급 계속 돌렸어요. 휴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네.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10월 달에 1년 6개월 만에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어떤 아무 그 조사 없이 10월 달에 무작정 직원들 그동안 쉬어가지고 힘드니까 나오세요.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일단 책상에 앉아 계세요. 일을 쓸 리는 없거든요, 지금. 예. 10월 달에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둘씩 자산을 다 매각했죠. 6월 달에 서울 명동 티마크 호텔, 그 서울에 운영하는 게 2개 있어요. 얘네가 호텔이. 근데 그중에 명동의 티마크 호텔을 이지스 자산운용에 950억 원에 매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서울 공평동 사옥이 있어요. 하나빌딩인데 그중에 일부 층만 하나투어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자산운용사 소유고. 근데 이거를 계속 팔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혜성같이 키움증권이 나타났어요. 예. 키움증권이 돈을 많이 쌓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키움증권이 1,170억 원에 사갔어요. 이거를. 근데 원래 당초에 940억 원 정도로 계속 예상이 되었는데 200억 원을 더 받았어요. 지금. 하나투어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1,170억 원에다가 950억 원 더하면은 거의 2,00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델타, 감마, 뭐 세타 별 희한한 변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더 이어진다면 2,000억 원 가지고 이제 버틸 거예요. 이제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인건비 반 절감된 거에다가 이 2,000억 원 실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네. 나가 떨어지는 애들 나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하나투어는 확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면세점 사업도 했었잖아요. SM 면세점. SM 엔터테인먼트랑 전혀 상관없는 인천공항 T1, T2 2개 있었고 입국장 면세점에다가 시내 것까지 해가지고 4개를 하다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세계조차도 시내 면세점, 강남 면세점을 정리하는 이 상황에서 중소 면세점이 버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싹 다 정리했잖아요. 지금 하나투어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조여매야 된다고 하면 이제는 권고사직을 때릴 거예요. 네. 권고사직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투어는 이제 완전히 줄일 만큼 줄여가지고 사업 다 정리하고 이제 여행 쪽으로 완전 몰아 넣은 다음에 여기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풀리기만 하면 이제 턴어라운드 될 거를 기대해서 주가는 저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업계 이 모두투어는 좀 다른데 모두투어는 하나투어가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대규모 희망 퇴직할 때도 절대 안 했어요. 모두투어는 원래 출발 자체가 보수적이고 모두투어에서 나가서 하나투어를 차려가지고 더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아시죠? 모두투어가 원래 업계 1위였다가 모두투어에서 약간 MZ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MZ세대들 그때는 MZ세대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하나투어를 차렸는데 더 잘 된 거예요. 근데 모두투어는 항상 보수적인 운영이었죠. 주가도 그래서 답답하고. 근데 하나투어가 그래서 뭐 진보적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결단도 과감한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냥 희망퇴직 딱 해버리는데 예. 모두투어는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이럴 때는 또 어떤 직원들을 위하는 그런 면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7월 달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했어요. 모두투어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구조조정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두고 이제 국민청원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두투어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투어 임직원분들은 하나투어처럼 당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모두투어는 항상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보수적인 경영이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원래 인원 자체도 적었었고 하나투어는 3,000명에 가까웠었지만 모두투어는 다 해봐야 1,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인원이 작으니까 깎여나가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죠. 300명이 지금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3분의 1이 8월부로 물론 구조조정 결과 이제 8월 이후에는 구조조정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3월 달에 자유투어잖아요. 자유투어 갑자기 잠적해버려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기자가 전화했는데 없잖아요. 그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투어가 이제 모두투어가 인수를 해서 잘 키워보려고 업계 3위였어요, 얘네가.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 시기를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지분 79.8%를 싹 다 팔아버렸어요, 모두투어가. 네. 그래서 모두투어도 이제 확장 전략을 하려다가 이제 다 몸집을 줄인 상태고, 자 이제 완전히 하나투어랑 모두투어가 자기가 팔 수 있는 자산, 하나투어는 빌딩 팔았고 모두투어는 지분 팔았고, 그 다음에 직원 전부 다 반토막 아니면 3분의 1로 줄인 상태에서 이제 완전 버티기 모드거든요, 이거. 지금 누가 버티나? 그리고 둘 다 지금 간판 여행사죠. 간접 판매 여행사고 패키지. 간접 판매 여행사의 특징은 패키지 위주고 연령층이 자체가 고연령층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노랑풍선 KRT 레드캡 투어 이런 데는 직판 여행사라고 조금 싸고 MZ세대들 위주고 개별 여행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KRT, 교원 KRT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원 KRT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5, 60대라고 지금 나와 있죠. 보도 자료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먼저 한 순서대로 가는 거고, 백신 접종을 먼저 한 순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잖아요. 지금 고연령층이 선호하는 거는 뭐죠? 패키지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 자체는 편해서 가는 거지, 그게 막 정말 MZ세대들은 그거를 MZ세대를 그러기도 그렇다. MZ세대 너무 범위가 넓은데 요즘에 10대나 20대 초반은 자기네가 찾아가지고 다 개별로 다 따로 예약하죠. 다 따로 예약해요. 숙박부터 렌터카부터 다 따로 예약해요. 근데 패키지는 한 덩어리에 묶어놔가지고 사실은 가이드가 떼어먹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옵션 관광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싸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관광버스 네. 타고 여기 내리면은 구경하고 여기 내려라면 구경하고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고 편하니까. 근데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빨랐던 그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위주 여행사, 간접 판매 여행사로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유리한 건 맞다. 네. 버티기만 하면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상 길어지지만 않고 뭐 트래블 버블이든 위드 코로나든 뭔가 나오기만 하면은 좋은데 뭐 그런 게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하죠. 영국 지금 뭐 축구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 경기 많이 보시죠. 토트넘. 예. 요즘에 잘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아예 선언했잖아요. 이제 뭐 아예 봉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를 가진 나라고,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백신 뭐 회사를 갖고 백신 접종률이 빠른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걸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행업계가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도 코로나19 전 상황으로 이렇게 실적이 맞춰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좀 될까요? 아, 그렇죠. 그 전으로 가려면 멀었지만 네. 그냥 그거죠. 무에서 유가 좀이라도 나오면 그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적자가 너무 이게 매출액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만 준비했지만 지금 여행업계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네. 레드캡 투어한테도 뒤졌어요. 레드캡 투어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레드캡 투어는 다르거든요. 레드캡 투어 주가가 좋죠. 레드캡 투어 이거 얼마예요? 레드캡 투어 매출액이 2020년 말에 2,295억이 나왔거든요. 레드캡 투어가. 하나투어 보세요. 그 전에 차이를 봐봐요. 2018년에 매출액, 2018년 하나투어 매출액 얼마죠? 8,283억이죠. 네. 다시 레드캡 투어 보세요. 2018년에 얼마였나? 2018년 2,500억.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레드캡 투어가 하나투어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이거 보세요. 2020년에 레드캡 투어는 그대로 2,295억 유지했죠. 유지했어요. 물론 왜 다른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2020년에 하나투어 매출액 1,000억 원. 1,000억. 레드캡 투어의 반도 안 됩니다. 예. 이거 완전 정말 망신이죠. 그러니까 물론 레드캡 투어는 저기 직장인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 투어 주로 하고 그리고 저 렌터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는데 단순 여행 사업하는 회사랑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업계 1위가 이렇게 저기 레드캡 투어의 반도 안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액이 2021년 예상치 686억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2018년에 8,283억을 찍던 회사가.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회복된다 하면은 밑에 턴어라운드 각도가 거의 V자 반등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투어랑 레드캡 투어의 차트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레드캡 네. 투어에 비해 반토막밖에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유형은 비슷한 이유가 하나투어가 턴어라운드만 하면 V자 반등이 클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미스터 마켓을 믿으시는 분은 계속 지금 상황이 힘들고 이래도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을 믿어야 될 때다. 그림을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전에 여행업종에 투자를 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전이라면 근데 지금 코로나19 3월달 이후에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3만 원대 모두투어 3만 원대 아니면 하나투어 저기 9만 원대 갔을 때 사신 분들은 약간 손실이겠지만 지금 와서 이거를 팔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림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이 나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직원분들이 느끼시는 이 상황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희망퇴직 하신 그 직원분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뭐 이제 회사를 떠났으니까 자사주는 아니겠지만 자사주 매입식으로 자기 여행사 주식을 노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뭐 제가 그걸 참견한 일은 아닌데 직원분들이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통닭집이나 호프집을 차리기보다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식 사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퇴사하신 분들도. 그리고 그럴 정도로 지금 그림은 다 만들어져 놨고 그래서 여기서 좀만 턴어라운드 한다면 위드 코로나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KRT가 포문을 끊었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부터 풀릴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간접 판매 여행사고 패키지 여행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들은 수능 보시는 분들 아니면 고3 뭐 재수생 이런 분들 위주로만 좀 맞았지 젊은 층 백신 접종률은 노년층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중장년층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개별 자유여행은 좀 나중에 풀리리라 봐요. 그래서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또 뭐 이슈도 있었고 사실 분할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더 좋아 보이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나 트래블 버블이 생겼을 때 하나투어가 모두투어가 먼저 치고 나가고 오히려 지금 강했던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는 더 약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대형 그리고 간판 여행사에 간접 판매 여행사 패키지 위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오늘의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5명의 전문가들은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왔네요. 상승장을 모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ISIC의 김홍현 팀장은 역시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디지털 대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베이증권 윤정식 부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고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카카오와 금호석유화학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장이 추석을 앞두고 좀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 오늘 장 어떤 전략까지 가야 될까요?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줬고 코스닥은 좀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좀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지수 하락 뒤로 아직까지 뭐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게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7월달과 8월달에 박스권을 이뤘던 그 박스권 저점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 즉 낙폭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는 좀 낙폭을 제한해주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코스닥이 끌어내려지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력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제 코스피가 원래 따라 올라가면서 코스닥 수준으로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코스피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혀 모멘텀을 지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없어서 코스닥이 약간 더 끌어내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거라서 코스피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 코스닥의 낙폭도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전으로 추가 조정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추석 전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이미 지난주에 좀 많이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낙폭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살리는 쪽으로 낙폭이 어제 코스닥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하단은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오히려 조금 잡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제 8월달에 굉장히 깊고 길은 이제 조정 이후에 사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고 강하게 회복을 했었고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때와는 조금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코스닥 위치까지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굉장히 혼조권으로 마무리되는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오늘 조금은 더 힘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위치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두 기업 모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이평선들을 또 돌파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IT가 이끄는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술적 반등과 함께 종목별 차별의 장세가 조금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별 순환매장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김민재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 관심주로 디지털 대성을 꼽으셨네요.
네, 오늘 디지털 지수를 가지고 왔으면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가 힘을 좀 받을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개별 장세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디지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크게 사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실적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성 N스쿨로 유명한 이 교육 서비스 그리고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수능에 따른 학원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적이 보통 3분기 그리고 2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1분기랑 4분기가 비슷한 수준이고 3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에도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에 그러니까 2월 1일 날짜에 이제 인수합병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한우열린교육과 강남대성이 이 기숙학원이 실적 기여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반수생 이러한 이 학원에 매출을 익혀주는 이 대상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른 학원 업체의 실적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책적으로도 대선 시즌인 만큼 이 교육이라든지 출산 이런 쪽은 항상 공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디지털 대성을 관심주로 꼽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성 팀장님, 오늘 장 삼성전기 관심주 꼽으셨네요. 일단 뻔한 종목이고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순환 매기세가 조금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시총상위 대형주 안에서 특히 이제 코스피 안에서 이제 삼성전기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즉 좋은 점들, 장점들이 많은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대부분 노출이 되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혹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밀렸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덜 밀린 이면에는 당연히 MLCC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MLCC 같은 경우에는 가격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고마진율의 이제 제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음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나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팩트한 장점은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핫한 이슈로 떠올랐죠. 삼성의 폴더블 Z 플립 그리고 이제 아이폰 13 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입니다. 더욱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리미엄 라인업, 즉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제외하고 중저가 모바일 라인업에도 굉장히 좋은 고사양의 모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MLCC의 가격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반기 실적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삼성전기 오늘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네, 예상 체결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는 0.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3,134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은 0.03% 강보합권 1,026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200은 0.3%의 상승.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보다는 출발 상황 좋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1% 가깝게 뛰면서요. 77,000원대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의 경우에는 모바일이 강했고 2분기에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3분기에는 모바일과 반도체가 모두 강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 그리고 주가 변동성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오늘 0.47%의 강보합에서 거래에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2거래 연속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도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4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급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네이버를 5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이 카카오를 좀 비교하는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는 좀 견고할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60만 원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골목 상권과 침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눈으로 봤을 때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LG화학 오늘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74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면서 73만 5천 원대. 오늘 배터리 쪽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20만 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0.7% 넘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6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하루도 빼지 않고 팔았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저점에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는 0.6% 넘게 상승하면서 8만 3천 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47만 원대로 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0.4% 넘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용 후판 가격 상승 기대감에 어제 시장에서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31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이제 37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뱅크 오늘도 빠지네요. 3.7% 넘게 빠지면서 62,200원대. 카카오뱅크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좀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좀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0.38%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3만 원대 그리고 LG전자 현재 14만 3천 원대 거래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권부터 2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0.4% 강보합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1.5% 넘게 하락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백신주들 다시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크래프톤 현재 보합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5만 1,500원대. 이 현재 신작에 대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오늘 1% 가깝게 뜁니다. 30만 5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 오늘 시장 보합권 5만 1,800원대. 일단 한눈으로 봤을 때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KB금융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11만 500원대 거래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다시 갑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41만 3,600원대 거래 출발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2만 원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이제 40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41만 원 선을 뚫으면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좋지 않은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게 현재 에코프로비엠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HLB는 0.3%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5,500원대 그리고 제약은 오늘 빠집니다. 1% 넘게 하락 현재 기록하면서 14만 7천원대 거래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7만 1,800원대 거래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 모바일 게임 매출에 있어서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수급은 좋습니다. 외국인들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NF 강보합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5만 원대 거래 출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머티리얼즈 오늘 좀 빠집니다. 1% 가깝게 낙폭 기록하면서 40만 6,900원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젠 어느 순간 8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만 3,200원대 어제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왔고요. CJEN의 오늘 강보합권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8,100원대 그리고 알테오젠의 오늘 2% 가깝게 뛰네요. 현재 7만 8,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 오늘도 갑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리노공업, 첨보까지 오늘 시장 현재 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리노공업은 20만 5,7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첨보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만 3,900원대.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장이 연출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시장에서 8만 3천원대 거래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은 18만 3,200원대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0.2% 약보합권 15만 2,300원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추가 하락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솔브레이 마찬가지로 오늘 0.18%의 강보합권 27만 8,800원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닝 IPS는 빠지네요. 0.7%의 하락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BNC 현재까지는 보합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니아 오늘 1.6% 넘게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T팜이 현재 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5,300원대. 이외의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19,950원대. 오늘 시장에서는 2만 원대도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현재는 0.4%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7만 4,100원대 거래 출발 집계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TV 0.3%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큰 폭의 시세가 나왔던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추가 상승 흐름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K 이노의 0.49%의 강보합권 62,100원대 거래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KMW 현재 약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덕산 에어룩스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66,200원대. 오늘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스닥 1위권부터 15위권까지의 흐름은 괜찮지만 이외의 종목들은 약간의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동아기업은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 H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600원대 현재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좀 예상치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위기 좋습니다. 3,138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은 0.23%의 강보합 1,028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간밤에 유가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WTI가 7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유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점차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치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9월 14일 화요일장 모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오랜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0.7% 넘게 상승하면서 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고요.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유가도 1% 넘게 상승하면서 WTI도 $70 선 놀라선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상 체결가를 이어받아서 코스피 지수는 0.3% 넘게 상승하면서 3,138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3% 넘게 상승하면서 1,029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이 시작 분위기는 좋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IT 투톱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0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좋았고 2분기에는 반도체가 좋았는데 3분기에는 모바일과 반도체 모두 다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수급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힘 받으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한번 빠집니다. 플랫폼주들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는 1% 가깝게 빠지면서 40만 4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낙폭은 더 큰데요. 카카오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2만 1,500원대. 일단 카카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린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지난주에 15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이제 12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는 강보합권, 현대차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입니다. 0.7%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6,500원대까지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현대차가 9위권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이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아가 1% 넘게 강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오늘 강합니다. 0.6% 넘게 상승.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시가총액 13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세입니다. 카카오 계열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이고 부진합니다. 현대모비스는 0.38% 강보합권, 삼성물산까지도 모두 강보합인데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플랫폼주들이 일제 하락세에 나오고 있고 이외 종목들은 그래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강세로 거래 출발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1만 2,1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8조 원대였는데 현재 오늘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9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LNF는 오늘 좀 빠지네요. 1% 가깝게 빠지면서 14만 8,500원대 여러 가지 종목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만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CJN이 오늘 1% 가깝게 뜁니다. 0.8%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노공업이 오늘 좀 강합니다. 3.8%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7,200원대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는 21만 원대를 뚫어낸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리노공업을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리고 개장한 지 4분 정도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130억 원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는 12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오르는 이 종목이 580개로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리는 종목은 200개 정도입니다. 일단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2배 더 많은 강한 장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1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34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개장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알아보셨듯이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8%가 오르면서 3,14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8%가 오르면서 1,029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좀 큽니다. 6.9원이 오르면서 1,176원에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정반대로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오늘 장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 기분 좋은 빨간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17포인트 상승해서 3,145, 3,150선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들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위축됐던 변화에서 조금씩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은 앞서 잠깐 보셨듯이 지금 현재 1,173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원 20전 하락한 수치로 어제 조금 과했다는 흐름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권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지는 않지만 매수 기조가 좀 나오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위안을 삼는 상황들이고요. 외국인들 쪽에서 선물 매수가 다시 1,000개대로 들어왔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 수급 동향에서도 계속 찾아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운송 장비, 운수 창고, 은행, 건설업종 쪽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은 그동안 좀 선전했던 의약품, 전기, 가스 쪽이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비금속 쪽이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무거운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플랫폼주는 오늘도 좀 힘듭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모두 다 한 2%대 전후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규제와 관련된 쪽의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한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전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무거운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쪽의 하단부를 이탈하는 모습들 쪽에서 조금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관점들이 약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은행주들 오늘 강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자율 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언하는, 그래서 배당이나 금리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해라 안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 쪽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모두 다 강세인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정유주의 모습들 괜찮습니다. 오늘 S-오일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지난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모습들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 흐름들 다시 그동안 좀 중국 규제 때문에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 반전 시도하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와 지금 정유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현희 전문가께서 코스닥 시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어제랑 수급적인 면은 좀 비슷합니다. 어제도 코스피 시장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 양호했고, 근데 코스닥은 부진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는 양매수 수급 유입, 코스닥은 이탈입니다. 아직은 매수나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 어디로 잡힐지는 오전 내 한 10시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외국인 선물이 유입이 되면 지수가 하락해도 다음날 바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선물 부분에서 뭐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안정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환율 전략에 대한 그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수급이 유입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오늘에서라도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수급 조금 더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지수 보시면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T 부품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아이폰이 이제 또 새로 나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갤럭시 폴드 3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정말 엄청나게 나왔어요.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더블 대표 힌지 관련된 종목인데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왕창 나오고 뭐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이런 IT 부품주에 일제히 저가 매수에 들어옵니다. 아직은 1%대 반등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폰에 대한 경계감은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약간 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눈에 띄는 두 번째 업종은 엔터 업종입니다. 0.6% 정도 강세인데요. 캐리소프트 4.8% 강세, SM과 JIP 엔터 각각 1%대 강세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주가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소외됐던 게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소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선익 시스템도 금일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높은 엔터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주 그동안 워낙에 뜨거웠다가 지금 이슈가 좀 잠잠해지니까 조정인데 이 기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개별 종목도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먼저 웹젠인데요. 오늘 5%대 강세입니다. 최근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죠.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13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작 게임인 뮤 아크엔젤 2가 런칭을 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가 리니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면서 절대 왕좌의 권위를 내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 발표가 있는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요. 데브시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쿠키런 흥행했다라는 소식에 연속적인 급등세 이어가는 거 보면 앞으로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중소형 게임사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 하나는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5%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10월부터 전 직원이 이제 정상 근무를 한다라는 이슈인데요. 물론 아직은 이제 여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는 먼저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체제로 지금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항공주라든지 뭐 엔터 관련된 그리고 여행주들 꾸준하게 우상향 보여주는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안정 강조를 해주셨고요. 메타버스 종목 그리고 IT 부품주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김인수 대표께서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아직까지 더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3,14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종목들 동향을 봤었을 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눈길이 가는 종목 쪽에서 호전 실업 같은 경우가 눈길이 갑니다. 시작하고 빠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한 7%대 상승대에서 약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최근에 한세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 이런 쪽에 OEM 관련된 의류 쪽의 섹터들이 좀 강한 상황들인데 호전실업도 그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쪽에 그래도 지금 쇼핑 시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어떤 단기 부담은 약간 있는 상황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 계속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신세계 INC가 또다시 고점을 경신합니다. 지금 현재 6.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8만 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신세계그룹의 여러 가지 투자와 함께 계속 변하고 있는 주가와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새로운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충전 사업들이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 부담은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삼을 걸로 삼는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동아지질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지금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동아지질 이런 어떤 토목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오늘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부선 지하와 관련된 얘기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좀 더 예산 확보와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반발의 움직임들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하지만 주가가 아직까지 좀 무거운 상황 쪽에서의 빠른 변화가 차익 매물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는 추경 매수하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금 다시 33만 원대를 시도하다가 지금 살짝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이 보여주고 있는 소재 업종의 백화점 그리고 또 소재 업종의 강자란 측면 쪽에서 여전히 시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아질리고 한솔케미칼 지금 관심 있게 봤고요. 오현진 전문가께서 특징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또 눈에 띄는 섹터가 자율주행 섹터인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가 4%대 강세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한 2% 정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주변주에서 꾸준하게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다음에 친환경, 폐배터리 관련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자율주행 관련주, 스마트카 관련주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만 좀 살아나주면 이런 자동차 주변 업체들이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했다라는 게 약간 이제 약점이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현대모비스 일제히 반등을 시도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우려감이 그동안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뭐 올해 내로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파업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또 양호하게 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일단 반등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이제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에 다시 한번 수급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변 부품주들에서 꾸준히 기회를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섹터나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석유화학주가 최근 네. 부진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서 지금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환경 규제와 함께 나오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를 가는데 대표적으로 석탄이라든가 그리고 또 천연가스 쪽이 강세를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뭐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끌어내는 여러 가지 또 기반이 되는 제품 가격들의 강세가 아무래도 관련된 흐름들의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을 하나 봤었을 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회사는 네. 일단 계면 활성제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용 유화제라든가 정밀 화학 제품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업황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클리클 에테르 관련된 쪽이 반도체나 LCD 쪽에 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LG화학이나 캠트로스, 롯데케미칼로 납품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게다가 회사가 증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산 공장에 36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는데 그만큼 이런 산업용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세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이어졌던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들도 부각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우상향 쪽에 무게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최근에 좀 소외되고 있는 화학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투자 전략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가격대 15,000원대 전후에서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1차로 18,500원대, 단기 박스권 상단부 안쪽까지도 한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가의 1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 1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좀 리오프닝주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관심 주목할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네. 1차 백신 접종률 64%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이면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경제 빗장이 활짝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하나투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직원 복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섹터로 따지면 뭐 유통이라든지 뭐 여행, 항공주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마트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마트까지 품에 안으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지분도 확대하면서 유통 부분에서의 장악력 조금 더 네. 높여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백화점주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 있겠죠. 그래서 명품 매출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고가 인테리어 매출도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권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보면 어느 정도의 관객 수, 흥행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주 굉장한 부진에서 좀 회복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영화 유통사인 뭐 CJ, CGV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공략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갤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도입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화소, 그다음에 멀티카메라,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 3개, 4개, 5개까지도 들어가죠. 앞으로도 많은 카메라들이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학솔루션 업체의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전기차 70% 이상의 옵트론텍의 글라스 렌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도 이제 카메라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그 카메라와 배터리 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제이월드를 인수하면서 그 외형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카메라 모듈주는 두 가지 큰 모멘텀이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 카메라 적용이 확대된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카메라 공급이 확대된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현재 주가가 8,500원 수준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약간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렴 이후에 발산 상방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8,500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접근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7,800원 정도 선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략주로 옵트론텍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7,8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올해도 5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서울 옥션을 분석했습니다. 2015년 국내 경매시장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했을 당시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었는데요. 역사상 고가였습니다. 올해 국내 경매시장 규모는 3천억 원인데 비해서 여전히 시가총액은 3,100억 원인 만큼 국내외 미술품 시장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시가총액은 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한라를 다뤘습니다. 한라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환 우선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회사의 실적 성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금호건설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공공주택 발주와 공항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그에 맞는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믿져야 본전인 주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에서는 금호석유를 다뤘습니다. 업종 내 수급이 타이트한 품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설비 증설을 통한 판매량 증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에서는 한솔케미칼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4년에 회사는 전체 매출 중 4분의 1이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들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좀 길게 볼 종목 그리고 지금도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종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약 4,100에서 200억 원 사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연간 기준 35% 그리고 분기 기준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이제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이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약 4천억 원 정도인데 이를 무난하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MLCC 업황 자체가 지금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동사의 제품 믹스 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 부분의 높은 가동률과 이러한 믹스 효과로 인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용 부품을 좀 말을 해봐야겠는데요. 고객사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안전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신차의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주력으로 하게 되는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판가 상승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된 데다가 이제는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가장 좋죠.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회사들이 이제 카파 증설을 앞다투어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고성능화 그리고 고집적화로 인해서 패키지 기판이 이제 면적이 커지고 다층화가 되면서 이제 카파 증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향까지 이제 전방위적인 패키지 기판 공급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동사 제품 라인업 중에서 이제 전장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향하는 이제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카메라 모듈과 MLCC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의 차질을 좀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의 신규 거래선 확보 효과가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일은 시간상 차트는 못 볼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삼성전기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서치아즘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비코 전자를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기와 인덕터 같은 이 수동소자 제품군을 좀 주력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덕터랑 이제 저항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류 변화량에 따라서 전압을 좀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의 흐름을 억제하면서 전류와 전압을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두 제품 모두 이런 안정적인 전류 공급에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전기차, 스마트 TV 등 각종 IT 제품에는 좀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는 이제 100% 연결 자회사인 아비코 테크를 통해서 PCB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PCB는 뭐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용일 수도 있고 뭐 전기차용일 수도 있겠는데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73%가 좀 전장용으로 좀 이제 PCB를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제가 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 DDR5 출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DDR이 뭔가요? 예, 결국엔 그 D램의 좀 세대를 좀 구분하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이제 컴퓨터 뭐 게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친숙하시겠는데 뭐 DDR을 뭐 8기가를 맞춘다, 4기가를 맞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D램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오늘 종목 소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텔이 드디어 이제 DDR5와 호환이 되는 이 CPU를 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 4분기에 가정용으로 이제 엘더레이크라고 명칭되는 CPU,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서버용으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좀 명명한 이 CPU를 좀 출시할 계획인데요. 사실 이 이제 인텔의 CPU 출시 좀 많은 기업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인텔의 이 5세대 CPU는 이제 빠르면 사실 지난해 4분기에도 좀 출시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CPU였는데요. 사실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좀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이제 이 5세대 쪽으로 이제 스펙을 갖춘 장비를 좀 미리 개발해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려왔던 이벤트인데요. 바꿔 말하면 기술 격차가 좀 있었어서 조금 후발주자로 좀 뒤늦게 장비를 개발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한테도 이제는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좀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업들한테는 조금 안 좋았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관련주를 이제 좀 찾아보실 때 기술 격차가 있었던 후발주자들이 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출시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발주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중에 아비코전자가 DDR5로 전환이 되면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인가요? 예, 우선 이제 DDR4 쪽에는 저항기만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DDR5로 좀 넘어가면 되면서 동사가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을 좀 신규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기와 동사만 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DDR 쪽에 들어가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다는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DDR5 쪽에서 기술적인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모리 모듈의 이런 전원 관리 기술이 좀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전력 관리 반도체가 마더보드가 아닌 메모리 모듈에 좀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면서요. 따라서 이렇게 메인보드가 좀 담당했던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이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력 효율화가 좀 필수적으로 이제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사가 좀 주력하고 있는 이런 수동소자 탑재 물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사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공급했던 제품과 신규로 공급하는 제품 두 가지 모두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혜가 예상되는지를 전망해 보려면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동사 저항기 단가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좀 상승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동사가 이제 해당 장비를 좀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6년 동안 매출이 한 2.3배로 증가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번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뭐 판매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DDR3에서 4로 갈 때 상승했던 상승폭인 3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좀 예상이 좀 더 큰 규모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업계 내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더불어서 신규 제품 공급량도 증가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런 저항기 단가까지 해서 3가지 제품군 모두 좀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결국 P와 Q가 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오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도체 외에 전방 시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모바일, 가전기기, 뭐 전기차, 전장 쪽이 좀 되겠고요. 반도체양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매출 비중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모바일 쪽이 한 19%, 전장용이 한 7%, 그리고 가전기기용이 한 15% 정도가 됐었는데요. 물론 DDR5가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양 매출 비중도 늘어나겠지만 전장용 매출 비중도 또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인덕터나 이 저항기의 채용량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네. 순수 전기차 쪽이 한 5배 정도로 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 쪽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 가지수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한 20에서 30%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줄어든 부품들, 살아남은 부품들, 공급되어야 하는 부품들의 판매 단가가 굉장히 좀 높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이 안 걸리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게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처럼 다 전기 전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품의 가지수는 좀 감소를 하더라도 한 개 한 개 부품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판매 단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 앞으로 전장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자회사 아미코테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이제 네. 회생 절차를 좀 끝냈을 정도로 이제 과거에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적자 규모가 한 75억 원까지 좀 확대가 됐었었는데요. 올해 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1분기에 적자 폭이 5억 원까지 좀 축소가 됐고요. 2분기에는 3억 원까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간 75억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걸 좀 감안해 보면 대폭 줄어든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거의 없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도 동사 실적 개선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경으로는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 이제 입찰에 좀 참가를 해서 수주를 좀 따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차를 좀 내게 될 때 이런 이제 입찰이 좀 이제 수주를 좀 하는 것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수주를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 개선세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기차 쪽 출시 일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 쪽 사실 이제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는가 이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당장 보게 되면 뭐 올해 1분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비중 5%가 채 안 됐고요. 예. 예, 뭐 2025년에 중국에 이제 발벗고 나서서 뭐 30%까지 이제 올린다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내연기관차 시장 대비로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퍼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장이 커졌을 때 실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수동소자와 더불어서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런 전장용 PCB 사업 두 가지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투자 전략입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적정 주가를 이제 저희는 14,3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예. 네, 내년도 예상 EPS 뭐 753원에 타겟퍼 19배를 좀 적용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네. 타겟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나 무라타 같은 이제 동사의 글로벌 피어 기업들을 좀 평균 그 피어 그룹으로 좀 산정을 했고요. 사실 국산화, 이 반도체 쪽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사 수동소자 이 필수적인 부품들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DDR5 출시라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이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확대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좀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DDR5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 좀 지켜봐 볼 만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올해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14,300원 정도 제시를 적정 주가 네. 14,3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세밀하게 분석해 주신 종목이 상승력이 좋았는데요. 네.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로치 시스템즈가 이제 주간으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금요일에 한 2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요. 이게 주가가 상승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확대됐었다는 점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폴더블폰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좀 컸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에서 뭐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으로 좀 소외됐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2달 전쯤에 소개를 해주셨던 네. 오로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네. 오로라는 어땠습니까? 예, 이제 올랐던 기업 말고 또 떨어졌던 기업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2달 전쯤에 좀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상반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좀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지난해 주가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상반기 영업이익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많이 관계자분과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으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 왕구, 이 장난감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들을 보유한 주요 캐릭터 콘텐츠 이런 기업들의 IP를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뭐 당장의 주가를 줄 모멘텀이 좀 부재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IP 보유사들의 왕구 사업의 필수 파트너사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 예. 급하게 매도에 좀 동참하실 필요는 예, 없다는 그러니까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간의 낙폭을 의식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0.6% 오르면서 3,147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고점 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3천억 원 넘게 팔았던 개인은 오늘도 추가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오늘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 3,500억 원을 육박하는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도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금융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와는 다르게 물량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포지션 설정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거래일째 계속된 긴 매도 랠리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그럼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재개 관련주 리오프닝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후 최고치인 3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간반 미국에서도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들이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 속에서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이 정상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 화물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한진칼 2%의 상승세, 대한항공도 3.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 투자 시 안정성보다 성장성을 더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외국인의 주식 매매 행태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이 외국인의 코스피 상장 주식 442개사의 순매수 비율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반대로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은 순매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 지표인 총 자산 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코스피 및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과 코스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외국인 순매수액은 코스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20.79로 7월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6%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7월 대비 4.7% 하락해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12.72로 전월 대비 1% 상승했습니다.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이 내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오펙은 이날 월간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계 석유 수요를 하루 1억 80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에서 90만 배럴 상향한 것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30만 배럴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오펙은 보고서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개선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석유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등 부유한 국가에선 석유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오펙은 예상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선 수요 회복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JW 생명과학 자회사 JW 바이오사이언스가 스웨덴 이뮤노비아에 췌장암 진단 바이오마커를 비독점 기술 이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뮤노비아는 JW 바이오사이언스의 췌장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는 2개의 바이오마커 글로벌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사는 이번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과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뮤노비아는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던 중 관련 바이오마커 특허 벽에 막히자 JW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신규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를 이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투자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